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요즘 들어서 하루의 시작은 오후 5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오전에 오후에 무슨 일이 있었더라도 또 오후 5시에 이렇게 언더스탠딩과 함께 또 하루를 시작하시면 매우 보람 있는 하루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보람 있으셨던 분들은 언더스탠딩으로 마무리하면 더 보람 있고 좀 보람이 그렇죠. 없으셨던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매우 보람 있을 게 확실한 그런 언더스탠딩. 오늘은 한동대학교의 김학주 교수님이라고 네. 아는 분들은 우와 그분, 모르시는 분들도 기대가 그렇죠. 큰 네. 이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분인데 왜냐면 네. 이분은 어디서 못 듣던 이야기를 해주세요. 아, 그런가요? 똑같은 얘기 잘 안 하고 네. 좀 새로운 발상. 남들이 A라고 할 때 야 B 어떤데 한번 생각해봐 이거 이래 그러면 설득되는. 선배랑 좀 닮아서 좋아하시는 거 아닌가? 저는 별로 논리 없이 우기는 스타일이고 네. 김 교수님은 네. 꽤 이게 논리와 근거가 있어서 설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3프로 TV에 주로 출연하셨는데 네. 요즘은 또 대세가 언더스탠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냥 저희가 좀 모실 거다. 뭐 불만 있냐? 그랬더니 잘못했다 그러더군요. 그래서 예, 저희가 언더스탠딩으로 모셔왔습니다. 잠시 네. 후에 김학주 교수님 만나보겠습니다. 예, 한동대학교 ICT 창업학부의 김학주 교수님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은 지금은 학생들 가르치고 창업도 지금 하셨다고 능력자시더라고요. 이거 하시기 전에는 애널리스트였어요.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오토모빌 자동차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그렇죠? 예, 애널리스트 했었고 이제 센터장 했었으니까 리서치 전 센터장도 세탁은 다 당연히 마시고. 하시고. 예. 네. 그게 무슨 뜻이다? 모르는 게 없다. 그렇죠. 모르는 게 없다. 부럽네요. 그래서 오늘은 궁금한 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잡힐 때 잘 안 잡힌다고 해서 뭐 그 짜증 내는 그런 형용사로 스티키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더군요. 네. 이유가 뭐라고 뭐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글쎄요, 뭐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이 발표되는 그런 물가 지수를 보더라도 한번 한 5.3%씩 나오니까 타겟인 2%에는 한참 높지 않습니까? 예. 한참 높죠. 예, 그러니까 뭐 지금 미국 대선도 다가오는데 조금씩 조급해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은. 그러니까 이제 뭐 페드는 뭐 금리 인상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뭐 한편으로 보면 이제 그 이 DXY 인덱스 그러니까 달러 지수 같은 경우에는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그게 끝물 아니냐. 이제는 이제 내려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기대가 반영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 여쭤보신 대로 그 인플레가 좀 약간 진정이 더딘 이유를 보면은 일단 저는 연준의 그 고금리 정책이 과연 효과적이었나. 그러니까 오히려 역기능이 더 많은 거 아닌가? 저는 계속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물가가 오르면 금리는 올려야죠. 그거는 교과서에 그냥 나오는 건데 네. 그게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인데 그게 지금 맞는 정책이었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코스트 푸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디맨드 풀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수요를 물론 이제 금리 올리면은 수요가 억제되는 부분도 있고 네. 또 원자재라는 것은 이제 달러로 사는 거니까 미국 금리 올리면 달러 강세 가고 그러면은 이제 원자재가 비싸지니까 네. 그 수요가 떨어져서 결국은 좀 인플레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 건데.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그 주택 가격 지수가 반등을 다시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그야말로 스카이라켓 한 다음에 그러니까 완전히 그 고공행진 벌인 다음에 저기 조금 떨어졌는데 5% 떨어졌어요 고점에서. 그렇죠. 다시 다시 올라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모기지 금리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 아직도. 그러니까 7%막 이렇죠. 예, 7%죠. 30년물이. 예, 그래서 지금 집세나 거주비 같은 거는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리고 이 고금리가 에너지나 그 곡물 가격도 올려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원자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자재 선물 가격이 있잖아요. 네. 이 선물의 이론 가격은 현물 가격에다가 코스트 오브 캐리, 그러니까 이 보관 비용을 붙이는 거지 않습니까? 보관 비용 안에 금융 비용이 금융이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약간 좀 재밌는 얘기 해보면은 과거에 원래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높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컨텐고라고 그러고 네, 그게 그렇죠. 정배열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만한 기간 동안 보관 비용도 들고 물가도 오르니까. 그렇죠. 코스트 오브 캐리만큼 올라가는 네.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석유는 이 백월데이션이었어요. 거꾸로 됐다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산유국들이 석유 생산한 다음에 그거 저장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와서 빨리 가져가라는 얘기죠. 아. 그러니까 늦게 오면 없다. 아. 이런 백월데이션이 됐던 가장 상징적인 게 이 오펙의 협상력이 굉장히 컸었다. 그러니까 빨리 와야 된다. 그만큼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이 석유 같은 경우에는 이 보관 비용, 금융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니까 결국 거기에 금융 비용을 올렸다는 얘기는 결국 이제 석유 가격을 밀어 올리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금리를 올리는 게 오히려 물가를 자극하고 더 올리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뭐 금융 비용이 굉장히 금융 비용도 하나의 그냥 그 코스트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커머디티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그게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자극했고 농산물도 똑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이제 선물 거래를 하는 거니까 결국은 보관 비용이 많이 들고 특히 이제 이 농산물은 이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그 작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그렇죠.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뭐 비료 같은 것도 뭐 질소 비료 이런 게 다 석유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거주비, 그 다음에 에너지 비용, 곡물 비용 이 세 개가 다 생계비잖아요. 그렇죠. 이건 인건비를 안 올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인건비를 굉장히 어쩔 수 없이 올리게 되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또 인건비 상승 요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규모의 경제를 앞세우는 그 대량 제조업들 있지 않습니까? 대량 생산 네. 제조업.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부가가치를 잃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똑같이 일을 해도 옛날보다는 좀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 생산성이 좀 떨어진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도 저쪽에 뭐 신성장 산업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뭐 돈도 많이 벌고 뭐 벼락부자도 된 사람들도 있고 네. 뭐 이러면 좀 부럽고 나도 좀 직업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걸 촉발했던 계기가 코로나 사태였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어차피 제조업은 작업장에 못 나갔으니까. 그렇죠. 아하. 그리고 정부가 이제 보조금도 줬고 버틸 만한 시간도 됐고. 그러니까 나 다른 거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거고. 그러니까 전직이 되는 그런 과정에서는 당연히 노동력이 모자라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바로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국은 지금 이러한 어떤 비용 상승 인플레를 해소하려면은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은 자원을 투입해서 좀 많은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러면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든가 자동화. 디지털 가상세계 뭐 이런 것들이 뭐 굉장히 자연 발생적으로 저는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정치인들이 지금까지 친환경에 굉장히 골몰했잖아요. 네. 그렇죠. 친환경이라는 건 누가 해도 아무 말 못하는 거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런 그 장애물 없이 그냥 왔었는데 이 인공지능이나 디지털 가상세계 같은 거 잘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도권에 도전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겠죠, 당연히.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해야 되나? 그래서 규정도 잘 안 만들고 이랬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생산성을 어차피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되면 할 수 없이 이제 규정을 만들고 그 작업에 착수를 할 것이다. 이제는 요 다음부터는 그런 것들이 좀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인플레가 뭐 지금 꺾이지 않는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인플레라는 게 좀 지연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작년 하반기에 유가가 배럴당 100불 넘었었어요. 네. 사람들은 이제 월급 올려달라고 그러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장 올려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조금 뒤늦게 뒤늦게 올려준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1월 효과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1월에 이제 임금 재협상 하니까 고용시장에도 1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전년비 상승률이니까 네. 이런 게 이제 베이스 이펙트가 되려면 그러니까 올해 말로 갈수록 내년 초반, 올해 말 이렇게 가면은 결국은 전년비 물가 상승률이 급격히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금리를 올려서 대응한 게 잘못된 것 먹혔다. 같다. 안 원래 먹혔다. 요즘 같은 인플레이션은 그 약 쓰는 거 아니야. 그 약 써도 안 들어.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인플레가 안 잡히지? 그냥 잘못된 처방전이니까. 약이 잘못된 거야. 원래 그거는 그렇게 잡는 거 아니야. 네. 배 아픈데 두통약을 준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그리고 구조적으로 사람들이 전직 이직을 하면서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졌다. 자꾸 사표 내는 직원들 많고 네, 네. 그것 때문에 안 그래도 물가가 오를 만한 그런 상황이다. 그런 예, 그러니까 언제쯤 잡힐까요, 그럼? 결국은 저는 결국 이게 이제 코로나나 뭐 이게 전쟁에서 발생된 그런 어떤 공급 차질 같은 게 되게 이제 생각보다 컸으니까 그 베이스 이펙트가 빠지는 올해 말이나 그런 게 될 것 같고 앞으로는 가장 근본적인 건 그래도 이제 이런 디지털 경제, 인공지능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 노동 수요를 충분히 이게 쿨다운 시켜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로봇이 하거나 구조적으로, 인공지능이 하거나. 구조적으로 그 산업 아. 발전을 하면서 그럼 그 사람이 발전하면서 앞으로 물가는 다시 저금리 저물가 시대가 올 걸로 보세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꽤 걸리지 오. 않을까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건 구조적인 것대로 해결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예. 할 일과 기계가 할 일을 나눠서 이제 그 갈 것 같고, 단기적으로 보면 이런 이 코로나가 그 안겨주었던 그런 코스트 푸시는 시간이 가면서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내년 이맘때쯤 예, 되면 내년 다시 한 초반 정도 되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가도 떨어지고 네, 그럼 네. 금리도 떨어지고 당연히 그렇죠. 코로나 이전에 저금리 저물가 저성장 시대가 네, 다시 온다. 난 그게 노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시 고금리 시대가 오진 예, 저는 않을 다시 거다? 이런 고금리는 못 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인구 구조에서 온 거잖아요. 사람이 늙었기 때문에 소비 안 하고 저축하고 저금리 저성장 그렇죠. 저물가는 저성장으로 간다면 결국은 지금은 어떤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야 하는 그런 준비 과정이기 때문에 금리를 낮춰줘서 그런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든 스타트업들이 잘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지금은 맞는 것 같다. 그리고 기존의 늙은 기업들은 고금리를 못 버티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다시 저금리는 올 거고 연준은 다시 네. 금리 내릴 거다 그렇게 네, 보시는 저는 거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냥 뭘 잘 모르고 금리를 그냥 어설프게 올리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약간 좀 그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미국 정부가. 어떤 의도요? 그러니까 뭐 못 듣던 얘기 하시죠, 그죠? 재밌다니까 이거. 재밌네요. 무협지 같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 자원 민족주의가 요즘에 네. 뭐 계속 유행하는데 그렇죠. 돈도 자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함부로 안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죽을 아. 견제하고 예. 달러 네 맘대로 갖다 쓸 수 없게. 예. 그러니까 약간 좀 미국 대선 전에 약간 한번 군기 한번 잡는 그런 부분도 볼 수 있고 사실 뭐 지금 주가가 올라야 됩니까? 2024년에 올라야 됩니까? 미국 전체 세계 미국을 포함해서 세계 주가가 2024년은 미국 대선이 있는 네네. 해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카드를 쓸 필요가 있겠느냐 뭐 이런 생각도 해봤었는데 하여튼 어쨌든 뭐 알든 모르든 하여튼 저는 지금은 사실 이 고금리 정책이 잘 워킹하지 않는 약간 좀 뭐 그냥 이런 면피 수준의 그런 정책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금리도 더 낮아지고 네. 그러면 대출도 늘어나고 시중의 유동성도 풀리고 네. 다시 뭐 자산 가격도 오르고 네. 뭐 그런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곧 그게 노멀인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그 돈이 다시 따라다닐 수 있는 새로운 부가가치가 나와야 된다 하는 거죠. 지금은 돈이 따라다닐 수 있는 어떤 건덕지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새로운 어떤 그런 부가가치들이 막 생성이 되면 돈이 그쪽으로 가면서 자연스럽게 자산 가격 거품도 빠질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진짜 전혀 상상도 못했던 해석이. 예. 은행 또 그런 얘기도 하시더군요. 이 세상은 은행이 중간에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단기 금리는 높고 네. 장기 금리는 낮은 낮은, 이 상황을 오래 버틸 수가 없다. 이건 항상 에브노말이다. 뭐 그런 예, 그러니까 뭐 그 보통 이제 은행이라는 데가 장당이면 차를 먹고 사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가게로부터 싸게 자금을 조달해서. 구해가지고 기업한테 비싸게 자금을 빌려줘서 그 장당이면 차를 먹는 건데 지금 그게 역전됐으니까 그렇죠. 결국 그 수익원이 없어진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뭐 대출 활동도 줄어들고 지금은 어떻게 버티냐면 그냥 기업이나 이 개인들한테 크레딧 스프레드 붙이는 거예요. 너 약간 위험한 사람이니까 내가 더 이제 마진을 높여야 돼. 뭐 이런 건데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금융이 질식되는 거죠. 금융 마비가 오는 건데 얼마나 오랫동안 버티겠냐 이거죠. 그럼 앞으로 고령화 은퇴 인구가 많아질 거라는 건 그건 뭐 누가 봐도 부인 못하는 구조인데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는 항상 돈이 정부로부터 많이 풀려 나오고 네. 저금리가 유지되고 그럴 네. 수밖에 없다는 그렇죠. 뜻인가 그게 봐요. 굉장히 구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2008년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10여 년을 그렇게 버텨왔지 않습니까? 예. 그랬죠. 예.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그게 잘못된 거라면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될 수는 없었겠죠. 예.
우리는 그런 10년간의 저금리가 이 거품을 만들고 이 거품 때문에 우리가 이 부채 고생을 한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반성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도 있던데요. 2008년에 제가 그런 생각했다가요. 2009년이 틀리고 저는 반성했고요. 예. 저는 그 다음에 엄한 소리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한번 깨달았으면, 근데 아직도 그런 얘기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 사람들 은 아직 반성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금리가 항상 좋은 거는 아닌데 네. 현재는 불가피하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예, 그래서 새로운 것이 잉태될 때까지는 그런 환경이, 그러니까 저금리 환경이 유지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것이 잉태된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그러니까 이제 뜻인가요? 앞으로 이제 이 기존 그 제조업 위주의 경제가 아니라 아주 스마트한 경제들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계속 신성장 어떤 그런 산업들이 탄생하고 신성장 있잖아요. 동력들이 저금리를 유지해 놔야 그런 것들이 싹이 자란다. 그렇죠. 예. 그러니 그거 자랄 때까지는 저금리가 기본이다. 네네네. 그 지금 말이군요. 인구 구조에서도 이렇게 경기가 활황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예. 뭐, 혹자는 고령화가 이 친구야 인플레이션의 원인이야. 고령화가 되면 젊은이손 못 구하지. 젊은이손 못 구하면 젊은이 월급 올려줘야 되지. 올려주다 보면 인플레 오지. 그게 그겁니다라는 분들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하여튼 뭐 노동력이 모자라는데 네. 그거를 그냥 두고 보겠느냐. 그러니까 사용자들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아, 그걸 그냥 회사는 볼까요? 로봇으로 아니면 대체하겠죠. 네, 무언가 새로운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나오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군요. 야, 채팅창에서는 벌써 좀 뜨거운 토론이 저금리 제로금리가 노말이 아니라 비정상입니다 라는 분도 계시고 우리 교수님은 그렇게 저도 2009년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저금리 제로금리가 아니면 우리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환경이 안 만들어지고 그렇죠. 그러면 세상은 어차피 일자리 없고 성장 동력 없고 그러면 망조인데 그러면 저금리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래도 저금리의 부작용이 고금리의 부작용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그 얘기 하시는 듯. 예. 알겠습니다. 우리 또 요즘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중국입니다. 중국. 그렇죠. 네. 중국. 중국은 매우 저희의 기대에 어긋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혼내줄 수도 없고. 예. 중국마저 디플레면 뭐 미국도 요즘 뭐 꺾인다 그러지, 뭐 일본은 여전히 암울하다 그러지, 유럽은 뭐 비실비실한지 꽤 오래됐지. 네. 뭐 중국마저 무너지면 이게 전 세계 경제 이걸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인데. 뭐 세계 경제 성장률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1이다. 예. 그러면 중국이 이렇게 꺾이면 앞으로 세계 경제가 정말 리세션으로 들어가는 것이냐, 뭐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 많이 있는데 사실 뭐 글쎄요, 뭐 이게 중국의 어떤 그런 뭐 생산자 물가를 봤을 때 마이너스 5.4. 그러니까 뭐 6월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월은 한 마이너스 4.6 더 심화된 거죠. 그리고 소비자 물가가 거의 제로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2%였었거든요. 예. 그럼 거의 디플레 쪽으로 오는 거죠. 예, 그리고 청년 실업률이 거의 20.8% 정도니까 물론 이제 중국의 16세부터 24세까지 인구가 좀 많이 늘은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청년 실업률이 20%가 넘어갔다는 거는 확실히 문제가 있는 문제가 것 같아요.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좀 슬로우다운이 심한 거죠. 근데 이 중국 경제를 보면 3분의 1이 한 뭐 수출이고 3분의 1이 부동산이다. 나머지 3분의 1이 뭐 내수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하곤 하는데 네. 셋 다 안 좋죠 요즘은? 지금은 이제 수출하고 부동산이 확실히 이제 안 좋죠. 꺾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부동산은 에버랜드 사태 이후에 그다음에 수출은 그러니까 이제 그 선진국이 더 이상 중국으로부터 물건 사기를 원치 않죠. 자기네가 직접 그렇죠. 하기를 원하죠. 그 구조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자원민족주의가 심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재활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자재를 저 나라가 나한테 줄지 그거 진짜 알 수 없다는 거죠. 알 수 없죠. 그러면 기존의 친환경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재활용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건데 물건을 다 쓴 다음에 그 소재 그다음에 그 데이터 그걸 누가 가질 거냐? 그 제조업체가 갖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 중국이 물건 싸게 만드냐 그냥 단순히 아무 생각 없이 사온다 이게 아니라 내가 직접 만들어서 뭐 상품 재활용까지. 안에 있는 데이터를 내가 가져야 되고 그 재활용할 수 있는 소재도 내가 가져야 된다 뭐 이런 거고 대표적인 예를 들어드렸던 게
도요타 같은 경우가 이제 전기차를 팔기 싫어하는 거죠. 그냥 리스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 쓴 다음에 그 배터리 안에 있는 니켈, 코발트, 망간을 내가 가져야 가져가려고. 되니까. 그리고 이제 철강 업체들 같은 경우도 요즘에 이제는 앞으로 이 철광석을 캐내 가지고 이 뭐 그걸 끓여 가지고 쇳물을 만들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될지 친환경 때문에 이제는 이 고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고철. 녹여서 그러니까 전기로로 바꾸는 거죠. 간단하게 녹여서. 고로에서 전기로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철강 업체들 고로를 하는 철강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용광로에다가 이 스크랩 그러니까 고철을 집어넣는 경우도 있어요. 환경 기준 맞추려고. 그런가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고로의 온도가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네. 예. 그리고 그 고철에 뭐 불순물도 묻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순도가 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 규제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점점 이제 그럼 이 고철을 어떻게 다듬어 가지고 다시 철을 만드는 재활용 쪽이 갈 텐데 고철 가격이 급등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럼 고철의 그 소유권은 누구냐? 그러면은 그 제조업체가 되는 거죠. 그 삼성전자가 냉장고를 팔면 냉장고 나중에 다 쓰고 나서 버린 냉장고는 고물상이 소유주이거나 소비자가 소유주인데 네네. 그거를 리스하면. 빌려주는 쪽으로 바뀌면 다시 삼성전자가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소유권을 누구한테 원자재를 재활용용 원자재를 다시 사들이고 게더링하는 비용을 좀 줄여보려고 그렇게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스크랩 같은 경우도 나중에 가치가 있을 테니까 재활용을 한다면 그렇겠죠. 그 소유권에 대해서 이제 내가 좀 가져야겠다. 그리고 그 스크랩 그러니까 그 폐기물이라는 게 네. 가치가 있는 것도 있잖아요. 네. 배터리 그렇죠. 소재처럼 그런 건 내가 절대적으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예. 그런 트렌드와 중국의 제조업은 어떤 식으로 그럼 얽히거나 충돌합니까? 그러니까 뭐 그 중국은 예. 그러니까 결국은 워낙 고정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제조 기반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업을 선진국에서 직접 해야겠다고 가져간 거잖아요. 네. 요즘 예. 예.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고정 투자한 데는 그만큼 타격이 심하겠죠.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오퍼레이팅 레버리지가 굉장히 심한데 진짜 후달거리는 거죠. 예, 그리고 선진국은 그걸 뺏어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다. 차라리 좀 제조 원가가 비싸더라도 내가 만들어서 내가 소유하는 게 예. 낫다. 그거를 그러면은 뭐 선진국은 당연히 인건비가 비싸니까 네. 경제성이 안 맞는다면 뭘 해야 될까요? 결국은 인공지능, 로보틱스 하드웨어를 해서라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요즘에 저는 자원회수 네트워크 같은 것도 많이 봐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자동차가 AS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에 가치도 다시 한번 평가해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중국 싫어했어요. 네.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 역사를 쭉 보면은 결국 중국이 패권을 잡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투자를 많이 했어요.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저는 아직은 시기상조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글쎄요. 요즘엔 제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의 어떤 세계 경제라는 거는 천재가 이끌어왔던 거 아닙니까? 제도권이라는 게 그렇죠. 소수의 천재가 이끌어왔던 건데 네네. 이제 그 챗GPT 같은 거 인공지능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 이제 대중이 스마트해진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인구가 많은 중국도 좀 더 뭐 좀 좋아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중국의 체제가 계획 경제예요. 탑다운이라는 거죠. 예. 과연 똑똑해진 대중을 그만큼 사용할 수 있는 거냐. 그래서 저는 아직도 중국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마이크를 가까이 당기시면 될 것 이렇게 같은데. 하면 되겠습니다. 저희 쪽을 보고 네네 알겠습니다. 친절한 2%. 처음 봤습니다, 선배. 그러하다 결국은 그럼 중국이라는 나라가 네. 지금 당장이야 뭐 그런 식으로 충격을 얻는 거지만 미래에는 다시 살아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좀 유보적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저도, 앞으로는 결국 이제 그 제도권에서 좀 민간 아주 자율적인 경제로 넘어가는데 중개 체제라는 그 계획 경제라는 탑다운이 과연 쉽게 바뀌겠느냐? 뭐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안 바뀌겠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사람이 머리 써서 스마트하게 뭘 만들어야 되는 그렇죠. 시대인데 예. 지금까지 위에서 내리는. 인력 투입하고 뭐 설비 갖다 놓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면 그럴수록 스마트한 사람의 창의력이 중요한데 네네.
중국은 그 체제가 그런 거 아닌데 저거 될 것인가 오히려 걱정스럽다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떡하지 중국은? 근데 최근에 보면 중국은 무슨 AI니 뭐 예. 이런 첨단 기술 이런 것들 거의 뭐 미국을 뭐 넘볼 수준으로 뭐 기술력이 올라왔다 그런 평가도 많이 있긴 하잖아요. 예, 뭐 캐치업은 하죠. 예, 근데 그 중국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미국의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배워온 기술을 갖고 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국의 패권이라는 게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중국보다는 미국 쪽에 친해야 된다. 근데 예, 유도신문. 그러니까 아직 그 패권을 유지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그 저기 우리나라 대학 교수들이 예.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받잖아요. 네. 그래도 이 그 창업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이 창업이라는 거는 어떤 환경이 바뀌었을 때 그걸 빠르게 바꿔서 적용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주로 박사과정으로 가면 엔지니어링을 배운다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만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학부 그다음에 석사과정 뭐 이런 것까지 거기서 기초과학을 배웠으면은 그걸 응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예, 이제 그런 거를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세계가 바뀌는 흐름을 봐야 되는데 그건 학부나 뭐 석사 때 배우는 거고. 그러니까 마지막 뭐 단에 지금 있는 뭐 전 세계적으로 그 과학 그 기술이 뭐 많이 이렇게 분산돼 있는데 그 코어 네. 그러니까 그 핵심은 결국은 이제 미국에 있는 그런 기초과학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전반적으로는 중국 좋은 시절이 꽤 가는 것 같다. 전반적으로 트렌드가 제조도 좀 비싸도 자국에서 하는 분위기고 그렇죠. 이건 일시적인 상황은 아니고 계속 재활용해야 되니까. 그리고 전반적으로 사람 부족해지고 고령화되면서 인공지능, 스마트 이거 많이 필요한데 중국의 주종목 내지는 중국의 소질이 발휘되는 분야가 아니죠. 그런 거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 네네. 야. 에다가 평소 중국하고도 약간 감정은 좀 안 좋으시는 듯합니다. 아니 저는 저 예전에 저한테 그 비관론자라는 말을 많이 했었어요. 네. 2008년에 제가 장을 안 좋게 봤기 때문에 2007년 8년에 예 근데 저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뭐 약간 좀 우울증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러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ADHD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 못 시킨다고요. 있는 거를 그대로 얘기하지. 예, 네. 예, 뭐 좀- 거짓말하면 티나는 사람이라. 예, 티나는 사람입니다. MSG 못 부리신다. 예. 안 좋으니까 안 좋다 그러지. 예, 그렇죠, 뭐라- 그렇죠. 뭐 감정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 알겠습니다. 환율 이거는 신도 모르는 거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될지 좀 궁금도 한데 네. 뭐 엔, 뭐 달러, 원화 뭐 이런 거 어떻게 좀 글쎄요. 그러니까 봐야 우리는 될까요? 사실 원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예. 근데 저는 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글쎄요. 뭐 제가 매국노가 아니라 저는 제 재산의 한 반은 달러로 바꿔놔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이 한국 원화가 갖는 어떤 한계에 대해서는 약간 좀 방어를 해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뭐 연금 구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지난 4월에 피치가 예. 프랑스의 신용등급 강등시켰어요. 네네. 그게 이제 연금 부실이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뭐 근데 외국 그 서양의 연금 구조라는 거는 자기가 젊었을 때 저축을 해서 그거를 노후에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네. 부자될 우려가 별로 없어요. 네네. 근데 이제 생각보다 더 사람들이 오래 사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메꿔줘야 되는 거고 그만큼 연금 국가 재정이 펑크라는 부실하다. 거죠. 그렇죠. 생각보다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오래 사니까. 예,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사람들이 오래 살수록 그러니까 이제 면역이 약해지고 그렇죠. 이 저기 헬스케어 비용 늘어나지 않습니까? 미국 약이라는 게 제약사가 제정하기 때문에 비싸요. 근데 그렇죠. 그거를 정부가 사다가 비싸게 사서 싸게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늙으면 결국은 건강보험 재정도 펑크난다고요. 자 그러면 결국 이제 빚이 막 정부의 빚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는 그 연금 구조가 훨씬 더 심각해요. 훨씬 심각하죠.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젊은이들한테 돈 받아서 연금 은퇴한 이 연금 수익자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은퇴한 사람들이 계속 늘고 그 다음에 출산율 젊은이들은 떨어져가지고 젊은이들 줄어들고. 계속 줄고. 그러니까 펑크나게 돼 있고 그건 다 세금으로 메꿔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한
연기금의 자산 배분위원이었어요. 그 연금의 그 운용 규모가 자금 운용 규모가 9조 원이었어요. 근데 한 해에 지출해야 될 돈이 11조 원이에요. 야. 어우. 네. 그러니까 물론 그게 극단적인 케이스인데 결국은 세금으로 떼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실화되면 앞으로 명약 관화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일본의 사례 한번 들어보면, 그러니까 그 워렌 버핏이 일본 5대 상사 주식 지분 확대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일본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거 아니냐. 근데 워렌 버핏은 옌 캐리했어요. 엔화로 펀딩했다고요. 엔화를 빌려서 그 주식을 샀다는 거예요. 워렌 버핏이요? 네네.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 자금 조달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일본 종합상사 살 때. 예. 일본에 일본 베팅한 게 아니네요. 종합상사 주식을 살려면 일본 돈이 있어야 되니까. 아니 엔화 부채를 냈다는 거예요. 달러를 본인이 가지고 가지고 가서 그쵸, 엔화로 바꾼 게 엔화로 아니라. 환전해서 그게 일본 아니고요. 주식을 산 게 아니라. 네. 거기서 빌려가지고 옌 캐리를 했다는 그러니까 옌에 대해서 숏을 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매도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워렌 버핏은 장기적으로 엔화가 절하될 거를 생각했다는 거죠. 엔화로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예. 샀으니 네. 엔화 가격이 올라가면 큰 손해를 보는 거니까. 네, 오히려 반대를 생각한 거죠. 엔은 더 저가 될 거다. 예.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하면 결국 이제 그 일본의 정부 부채가 많은 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GDP 대비 266% 네. 세계 최고 수준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본 사람들이 뭐 열심히 저축해서 해외에다가 모아놓은 어떤 재산 그런 걸 쉬어 보면은 사실 뭐 지금 일본의 공공 부채가 9.2조 달러예요. 근데 일본 그 가계가 갖고 있는 그런 이 저축 자산 규모가 14.3조 달러예요. 그러니까 훨씬 많기 때문에 네. 일본은 부자 나라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엔화도 이제 그 안전 자산이다 이렇게 뭐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일본 사람들이 너무 늙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축할 수 없이 과거에 저축했던 걸 뺐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이대로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앞으로는 예. 일본의 저축이 점점 고갈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만큼 늙지는 않았어요 아직. 네. 그렇죠. 그렇지만 이 늙어가는 속도를 보면은 빠르다는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네네. 그러니까 그게 원화의 가치를 위협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본 있고요. 돈 가치도 또 떨어질 예. 거고. 엔화 그래서 원화는 더 떨어질 거고.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사실 뭐 한국의 원화 같은 거는 뭐 이제 그 에너지 수입 비용 그다음에 뭐 그 이 국방 예산 뭐 이런 거 보면은 확실히 이제 재정 고갈 문제가 좀 있죠.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만 그 지금의 가파르게 원화가 약세로 달러에 대해서 약세로 갔던 이유는 달러가 금리 올려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작년부터.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 미국이 금리를 떨어뜨리면 그러면 뭐 원화도 다시 어느 정도는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다. 절상을 해서 그래서 뭐 지금 실제 실효 환율, 그러니까 이 환율의 어떤 수급을 제외한 본질 가치만 따져 보면 네. 한 뭐 달러당 1,222원 정도가 적당해 보이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조적인 약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원화가 원화가 이럴수록 조금 더 이제 원화가 가치가 상승할수록 조금씩 차익 실현하면서 달러로 달러 바꿔야 바꿔놓는 된다. 게 해외 투자로 가는 게 맞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나라 미래는 꽤 비관적으로 보시네요. 그러니까 환율에 대해서는 그렇고 결국은 이제 그러면 원화 약세를 바탕 삼아서 결국 해외에서 달러를 벌어들이는 그런 산업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건강한 산업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죠. 바이오가 이제 뭐 그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반도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일본 엔화 약세 기대를 보고 이제 수출주가 좀 올라왔지 않습니까? 일본 수출주가 올라왔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버핏도 일본 상사를 산 거고요. 달러를 네네. 거래하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조금 원화 약세를 만회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역시 반도체죠. 반도체. 그래서 반도체 산업을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자.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우리의 수출 주력 산업을 더 키우는 거 말고는 앞으로 우리가 한 4, 50년 동안 되게 네. 힘들 것이다. 네.
반도체가 가능성이 좀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교수님은? 예, 그러니까 저는 반도체는 앞으로 이제 미래 패권이 데이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데이터를 그 가공하는 그 핵심 소재가 반도체잖아요. 그렇죠. 저는 사실 비메모리, 메모리 다 좋다고 보고 있어요. 예, 그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뭐 얘기하다 하나 좀 빠진 게 있는데 네. 제가 왜 이제 이 금리가 저금리로 갈 수밖에 없는가? 그러니까 금리가 높고 낮고를 떠나서 시중의 유동성이 많이 풀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금리가 높으면 어떻게 시중의 유동성이 풀려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지금 사실 금리가 높지 않습니까? 예, 네. 근데 좋겠습니다. 지금 연준이 네. 연준이 그 시중에 풀어놓은 자금은 줄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보통 시중에 자금을 푸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양적 완화라는 걸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중에 있는 채권을 자기가 갖고 있는 돈으로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연준 장부가 늘고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그런 연준 장부의 규모가 코로나 이전에 4.5조 달러였잖아요. 네. 코로나 터지고 갑자기 확 풀어가지고 9조 달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8.3조 달러예요. 많이 안 줄었군요. 예. 그러니까 왜 계속 새 넣을 수밖에 없냐면 지금 뭐 우리나라 일본 말씀드렸지만 은퇴 인구가 늘면서 공공부채가 계속 늘게 돼 있어요. 연금 부담, 헬스케어 비용. 정부는 빚을 계속 내게 돈, 돼 있어요. 계속 돈을 써야 되니까. 예, 그러면 정부가 이제 국채를 발행을 하면 네. 그거를 누군가 사줘야 사줘야죠. 되는데 이거 시중에다 그냥 팔아버리면은 네. 채권 금리가 급등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채권 가격 박살나고.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이 결국 그 중에 일부는 중앙은행이 사줘야 되는 거죠. 돈 찍어서 그 돈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그래도 중국이라도 미국 국채를 좀 사줬잖아요. 근데 이제 안 그랬죠. 사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더 미국 중앙은행이 돈 찍어서 미국 국채를 사야 되는 그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세계 유동성이라고 하는 이 달러가 계속 새어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돈들이 일을 하기 시작할 때까지 투자가 되는 부가가치가 생길 때까지는 저는 자생가격의 거품은 계속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돈은 앞으로 계속 찍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구조적으로. 국민들한테 연금 안 줄 수 없고 그렇죠. 정부가 뭐 안 할 수 돈 없다고 일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네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금리고 그 과정에서 달러가 계속 풀려 나오면 달러도 약세일 텐데. 예, 그러니까 사실 그게 에브리바디 해피한 거죠. 예. 그러니까 달러가 좀 강세로 가면 그거는 약간 좀 군기 어려운 잡는 거고. 근데 이제 예. 약간 한국하고 일본의 어떤 스페시픽한 부분을 본다 그러면 달러의 어떤 그러한 약세보다도 더 약세로 갈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거죠. 최근에 제가 본 숫자 중에서 놀라서 아직도 기억하는 숫자가 있는데요. 네. 그 일본이 지금 잃어버린 30년 동안 고생하면서 지금 굉장히 고령화의 거의 하이라이트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일본의 부양비라고 해서 일본의 생산 가능 인구가 일본의 노약자들 몇 명을 먹여 살리냐, 네. 이게 약 한 67%? 이 정도 되더군요. 67%요? 그러니까 한참 예. 와. 뭐 그것도 적은 건 아닌데 네. 우리나라가 27년 후에 네. 그 비율이 27년이면 저 아직 안 죽을 때요. 그렇죠. 얼마 안 남았죠. 예, 비관적인 전망 100%, 100%. 낙관적인 전망 90%. 와. 그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전 인류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득식을 거리는 나라가 동방예의지구 코리아다. 큰일이네요. 좀 미안해서 죽어야겠네요. 교수님도 그때까지는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이 오면 정말 코리안 간병인을 두는 건 거의 뭐 수십억 재산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렇겠죠. 예. 누가 나한테 밥을 해줄 거면 누가 나를 케어할 것이냐. 그 생각이 들더군요. 무시무시하시잖아요. 진짜. 네, 그래서 팩트면 예, 그거를 그렇게 하면 결국은 정부가 돈 찍어서 풀어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원화가 약세가 될 가능성이 장기적으로 높으니 장기적으로 자기 자산의 꽤 일정 부분은 50%는 달러로 갖고 있어라. 사실 만약에 그 일본의 와타나베 부인이 그냥 엔화에 투자했으면 일본이 부를 이렇게 유지할 수 있었을까? 해외 자산을 많이 사놓은 게 오히려 애국한 게 아닐까? 그렇죠. 이런 생각을 그렇죠.
우리도 그렇지. 우리가 달러 자산을 안 사면 그 달러를 결국은 외환 보유의 형태로 미국 국채나 사들고 그러고 있을 텐데 그렇죠. 우리가 월급 받아서 모으는 돈을 달러를 사서 그걸로 구글 주식도 사고 테슬라 주식을 사면 그게 국가 전체로 보면 그럴 듯한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미국 주식 하나 찍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 저는 주식 딱 2개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로키드 마틴하고요. 네. 그다음에 엔비디아만 갖고 있어요. 아.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매 주식 안 봐요, 주가. 예. 어차피 그거는 사람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그런 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예, 그러니까 그게 드러날 때까지는 계속 갖고 있는 거죠. 엔비디아는 언제부터 갖고 계셨어요? 한 4년 됐나요? 4년? 4년. 수익률 어마어마하시겠는데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뭐 중간에 빠졌을 때도 있고 그런데 네. 예, 하여튼 그거는 아직 그 성장 단계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야, 엔비디아를 올 봄부터 갖고 있었습니다라고 하면 그냥 뭐 그러세요? 뭐 그럴 텐데 4년 4년 전부터 제가 두 개 엔비디아를 찍은 것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였다고요? 계속 그동안 지난 4년 동안 방송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엔비디아. 음. 로키드 마틴도 마찬가지고. 근데 하여튼 예. 부럽습니다. 잠깐. 엔비디아는 왜 좋다고 하셨고 그럼 아직도 계속 좋은 이유가 뭐죠? 정리 좀 해봅시다 일단. 그러니까 이제 들어봐요. 돈 되는 얘기야 지금.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사실 그 패권을 좌우하는 거는 컴퓨팅 파워예요. 네. 그렇죠. 예, 계산 능력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 구글, 뭐 아마존, 그다음에 애플 이런 빅텍들이 지가 하고 있는 사업은 다 틀리잖아요. 근데 바라보는 곳은 한 곳이에요. 다 뭐냐면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예요. 인공지능. 예, 그러면 예. 내가 뭐 다 대답해 주겠습니다. 원스톱 서비스 해주는 거죠. 나에게 그냥 혈액 정보를 조금만 줘보세요. 그러면은 딱 분석해봐가지고 어디가 아픈지. 당신 만약에 이렇게 계속 생활했다가는 몇 년 후에 무슨 병이 어떻게 걸린다. 그럼 지금부터 생활 습관을 이렇게 바꾸고 네. 이런 약을 먹어봐라. 뭐 이런 조언을 해준다든가. 그렇죠, 아니면 당신이 뭐 자산운용사 그다음에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 있는 그런 자산들을 뭐 이렇게 요즘에 우리나라도 마이데이터 사업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다 긁어와가지고 보니까 당신의 포트폴리오를 보니 기대 수익률이 이렇고 그리고 투자 위험이 이렇다. 이런 거 타겟한 거 맞냐? 이거 물어보는 거죠. 그게 아니면 이렇게 바꿔라라고 이제 조언을 해주고 이렇게 되면 이제 중독성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정확하게 계산을 하려면은 그 컴퓨팅 파워가 굉장히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지금 챗 GPT가 좀 다른 게 약간 좀 데이터가 어설퍼도 네. 약간 좀 부족하고 약간 좀 왜곡돼도 그거를 계산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대충 맞춰가지고 이 사람이 원하는 걸 딱 답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 엔비디아의 능력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작업을 계산을 굉장히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목이 있는 걸 풀어주는 거고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만약 게임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네. 컴퓨터 게임이죠. 네. 근데 한 사람이 100개의 아이템을 가져야 돼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다 100개 아이템을 주면 그 게임이 무거워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지 말고 한 사람에게 한 개 아이템만 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 없는 아이템을 쓰고 싶을 때는 옆에 사람한테 빌릴 수도 있게 하고 네. 뭐 이러면서 하는 거고 뭐 약간 트래픽이 많은 곳에는 그걸 풀어주는 뭐 그런 것도 하고 요게 이제 엔비디아의 어떤 그런 기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아주 특화되어 있는 회사고 네. 사실 이러한 철학이 결국 조금 더 발전되면 양자 컴퓨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굉장히 일반화될 때까지는 엔비디아가 좀 성장하지 않을까. 그리고 한참 멀었네요. 양자 컴퓨터가 엔비디아 칩의 대체제가 될 거로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 계산 능력이라는 게 결국 양자 컴퓨터는 약간 좀 전혀 다른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로키드 마틴은요 왜? 그러니까 이제 뭐 그동안은 글로벌라이제이션 해가지고 서로 이제 친하게 지냈다가 이제는 자원 민족주의 갈등 있고 싸우고 근데 다른 것보다도 전투기를 얘네보다 더 이렇게 잘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의 전쟁은 물론 이제 뭐 그냥 물리적 전쟁이 아니라 사이버 전쟁이 될 수도 있는데 네. 그 해킹 능력 같은 것도 사실 그런 것도 이 사이버전도 로키드 마틴이 잘해요.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물리적 무기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쪽도 굉장히 앞서가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엔비디아는 많이 올랐습니다. 예, 가격도. 근데 그리고 인공지능 뭐 테마는 반영이 좀 된 것도 같아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사실 엔비디아를 더 보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은 지금 뭐 챗GPT 네. 그럼 엔비디아 계산 능력 좋아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아직 사람들이 기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가상현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재택근무죠. 지금 제가 만든 회사도 사무실에 나와서도 이 그 회의를 안 해요. 그냥 앉은 자리에서 가상 공간에서 그냥 같이 콕을 한다고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는 사무실이 가상 공간입니까? 그러니까 이 가상 공간이 이렇게 설정이 된 그런 앱들이 있어요. 예, 거기 들어가서 그 공동 작업을 하는 거예요. 같은 사무실 있다 하더라도. 근데 지금은 약간 어설퍼요. 잘 에러도 나고. 근데 그게 약간 좀 완벽하게 잘 된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다 간다는 거죠. 나올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뭐 그 오큘러스 같은 것도 VR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네, 것들이 많은 기기들이 나왔지만 뭐 그게 잘 안 팔렸잖아요. 아직은 좀 그렇죠. 그러니까 컨텐츠가 뭐냐? 교육이나 뭐 이런 동영상. 예, 뭐 그런 걸 굳이 그 뭐 가상 공간 해야 돼? 뭐 그 게임을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는 재택근무,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무 환경이 그러니까 네. 펀에서 워크로 이제 그 가상이 그 콘텐츠가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예.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애플도 요즘에 뭐 비전 프로인가요? 네, 내놓고 그렇죠. 이제 가상에 계속 신경을 쓰고 심지어는 아이폰에다가도 VR을 넣겠다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결국 그게 이제 그 대세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원격 근무가 그냥 보편화되는. 예, 이 저기 엔비디아가 개발한 그 저 GPU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처음에 90년대 초반에 이제 그 게임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이제 3차원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렇죠. CPU는 안 되는 아예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더 그 이 계산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가상 공간의 그 화면이 좀 복잡해지고 화면이 빠르게 이동할수록 이 GPU가 훨씬 더 많이 쓰일 거예요. 그 엔비디아의 능력이 이제 발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 이런 쪽도 좀 봐야 되고 뭐 뒤에 하나 더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네. 네. 그 이 엔비디아와 함께 이 컴퓨팅 파워를 더 제고시켜 줄 수 있는 게 이제 칩이에요. 그러니까 네. 아까 반도체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 반도체가 새로운 반도체가 이제 그 고부가화된 반도체가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가 생기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반도체 공정을 보잖아요. 전 공정과 후공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 공정이라는 거는 웨이퍼에다가 이제 그 회로를 막 설계하는 거죠. 그래놓고 여기에 관심은 뭐냐면 가급적이면 미세하게 하자. 미세하게 그러면은 오밀조밀. 한 웨이퍼당 많은 칩이 나오면 경제성이 있다.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미세하게 하다 보니까 잘 못해가지고 빛을 이용하잖아요. 빛은 구부려서 넣을 수 있으니까. 예, 근데 이제는 이 전공정은 경제성에 관심 있는 거고 후공정이라는 거는 이 웨이퍼를 어떻게 패키징하느냐예요. 거기에 따라서 성능이 좌우되는 거죠. 근데 이 계산 능력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웨이퍼를 적층을 하는 거예요. D램을 적층을 해요. 예. 과거의 D램은 적층하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카패시터, 그러니까 축전기라고 그러죠. 그게 예. 세로로 쌓여 이렇게 높게 이렇게 쌓여 있었기 때문에 쌓기가 어려운데 그런 것들을 다 눕힌 거죠. 쌓여 이제 적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레이저로 뚫어요. 예. 그러면은 전기가 돌아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웨이퍼 간에 그리고 데이터가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훨씬 더 많은 빨리.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이제 그 처리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이 단위 웨이퍼당 그 적은 전기로 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절전. 그 다음에 그 웨이퍼들이 되게 얇아요. 네. 예, 그래서 이 열이 잘 방출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저전력, 저발열 이런 솔루션이 되면 네. 결국은 이거는 배터리에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약간의 전력을 써도, 그러니까 굉장히 무거운 컨텐츠가 들어와야 이런 어떤 기계들도 굉장히 스마트해지는 건데 네네. 그러려면 이제 그 전력을 많이 써야 되는 거고요. 그런 배터리도 커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여튼 뭐 이런 GPU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HBM 아까 그 고대역폭 메모리 새로운 메모리가 딱 들어오면 그러면 이제 배터리의 부담도 좀 줄여주고 열도 덜 내서 배터리의 그 내구성도 좀 좋아지고 뭐 이래서 좀
무거운 그런 솔루션을 소화할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면 앞으로는 미세 공정으로 서로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후반부 네. 패키징 그렇죠. 기술로. 뭐 그런 쪽으로 좀 가는 거고요. 적층 기술 네, 등등. 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예를 들어주면 지금 뭐 애플 같은 경우가 배터리 개발해요. 네. 도요타가 전지 개발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거를 LG 화학이나 이런 데 안 맡긴다고요. 그러니까 아. 사람들이 누가 배터리를 개발할 거냐. 그거는 그 배터리가 이 회사의 경쟁력을 좌우해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애플이 네. 지금 배터리의 응급제를 네. 그냥 실리콘 100%로 그냥 해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리콘이라는 건 굉장히 부풀잖아요.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전극에 막도 굉장히 불규칙하게 씌워놓거든요. 네. 아직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래가지고 실리콘은 리튬이온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이 애플의 아이폰만이 VR을 채용할 수 있어요. VR이 굉장히 무거운 컨텐츠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전력도 많이 사용할 수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거를 애플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경쟁력은 좌우되는 거예요. 도요타 같은 경우도 지금 전고체 전지 하지 않습니까? 네네. 전고체라는 게 이 전해질이 고체로 갔어요. 네. 그러면은 이 전극하고 음. 이 전해질이 고체 전해질이 붙어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둘 간의 인터페이스가 아주 최적화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한 번 충전했을 때 굉장히 먼 거리를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충전 시 1200km 달릴 수 있어요. 그럼 지금 가솔린 차보다 2배 더 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충전 시간도 10분 이내예요. 이게 달성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도요타가 네. 석권하게 되는 거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면 애플이나 도요타는 이런 배터리 생산 업체를 어떻게 대할까요? 어딜 찾을까요? 그거는 좀 싸게 생산할 때 찾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배터리 전문 업체들, 생산 전문 업체들이 어떤 자기만의 어떤 차별성이 없으면 결국은 이제 그 생산 기준을 전락하게 되는 거고 부가치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동 지금은 업체가 되는 거네요. 초기 단계니까 뭐 이 배터리 전문 생산 업체들이 많이 각광을 받았었는데 앞으로는 배터리의 진짜 핵심 설계는 이런 제조업체들이 제조사들이. 직접 하는 거고요. 제조업체들이.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잘 구분해 보셔야 된다 그 얘기죠.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은 수명이 길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얼리 무버 어드밴티지를 얻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 이제 선점 효과를 얻고 있는데 그게 계속되지는 않을 거니까요. 최종 제품을 만들면 자동차도 결국은 배터리 싸움일 거고 그렇겠죠. 배터리가 뭐 거의 컴퓨터도 전부인데. 결국은 뭐 배터리 싸움일 거고 로봇도 다 배터리 싸움일 거고 VR 기기도 결국은 좋은 맞습니다. 배터리를 붙여 놓은 게 경쟁력이 있을 테니 그러니까 그 스마트해지려면은 예. 굉장히 복잡하고 무거운 콘텐츠를 수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러려면 하여튼 그런데 그런 배터리를 애플이 만들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뭐 삼성, SK, LG가 만들어서 애플 보고 야, 너 써볼래? 오히려 제한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이제 후자일 가능성은 적다고 보시나요? 그 만약에 그걸 외주에 의존했을 때 음. 자기가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훌륭한 고성능 전에 없던 좋은 배터리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 네. 제조가 아니라 개발 기술은 삼성, LG, SK보다는 테슬라, 애플 예. 이 훨씬 도요타가 훨씬 더 걔네가 좋을 것이다. 길을 쓰고 노력할 거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뭐 예. 예를 들어 LG 화학이나 뭐 저기 삼성 SDI가 그거를 애플을 도요타를 능가하는 아주 혁신적인 했다. 예, 그러면 이제 할 수 없이 여길 걸 쓰겠죠. 그러겠죠. 예,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어떤 그 전쟁들이 지금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그냥 넉놓고 외주 업체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 교수님은 누가 이길 거라고 보세요? 근데 돈이 워낙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돈이 너무나 많-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예, 그래서 저는 웬만한 업체들은 다 자기가 차별화되는 설계는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기사 애플은 칩도 본인들이 만드니까. 그러니까 답답하면 지들이 다 만들더라고요. 애플은. 돈이 워낙에 많으니 뭐. 답답하면 자기들이 그냥 사버리기도 하더라고. 자사주 뭐 이런 거 보면. 근데 교수님 말씀대로 조금 암울해지긴 하네요. 그러니까 뭐 또 비판할 건 비판하고 네. 냉정하게 생각하고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글로벌리 네. 경쟁력 있는 데를 따라가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분 말이 좀 틀렸으면 좋겠는데 나는. 저도 애플은 그냥 배터리까지 좀 중국은 어떻게 뭐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쉽지는 않을 것 같고 한국은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좀 대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요. 달러 사놔야 되고 수출을 잘해야 되는데 배터리는 지금은 뭐 그냥 얼리 스테이지의 이펙트를 누리고 있는 것 같고 제조업체들이 각각 그 개발을 하게 되면 잘못하면 그냥 하청업체도 못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니 그것도 대비해 보자. 그리고 고금리 오래 가지는 못할 것 같다. 다 처음 듣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 네. 욕 먹을 것 같잖아요. 네. 근데 나는 그거를 해야 돼요. 네. 그 성격상. 잠깐 말씀. 알겠습니다. 네, 저희도 그런 거 좋아하는 성격 좀 이상한 분들이 많이 모여 있는 채널이라 괜찮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아이 배터리 공매도 세력 편드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한참 후에 오늘도 에코프로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한참을 먼 그런 미래는 일이 생길 수도 먼 있다. 미래에 그런 변수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얘기하는 건 단기적인 시각은 아니고요. 매우 장기적인 네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한동대학교 김학주 교수님 또 좋은 이야기 쌓이시면 삐삐삐삐 방송해야 되겠는데 한번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김학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얘기 어디서 여러분 들으시겠습니까? 나는 그렇죠. 뿌듯해 죽겠어 아주. 이래서 하루도 이렇게 우리 구독자분들이 언더스탠딩을 빼먹을 수가 없는. 네,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7시 45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양안 전쟁이 발생한다면 미사일과 공군기는 이쪽에서 많이 돌아다닐지 몰라도 육상전은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큰 인기를 끌었던 이철 박사의 강연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의 후속편이 책으로 나왔습니다.